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12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연설은 하지 않았고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이번에도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에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해해서 멍이 든 거라 주장하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렸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으로 15,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희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진 대붕괴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엄습한 현장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폭삭 주저앉아 언뜻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자재로 건축돼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붕괴 자체가 너무 심해 구조와 수색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72시간 시간과의 싸움, 이른바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사망자를 임시 안치한 체육관에서 지진으로 숨진 예비신부를 발견하고 껴안고 망연자실합니다. 28 Nisan'da düğünümüz vardı. 2023 yılının 28 Nisan'ında düğünümüz vardı. ama kısmet olmadı.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에다가 강력한 여진이 수없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해서 신원하기는 물론 처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장례라도 치르는 것은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Mustafa Sönmez, Maraş merkezde enkazdan çıkarılarak getirildi. Kendi imkanlarımızla, akrabalarımızın yardımıyla kendisini enkazdan çıkarıp getirdik buraya. Üzgünüz.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 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진 피해가 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구호물자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구조대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하얀 헬멧이란 이름의 민간 구조대가 수색과 구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ولكن الآليات المتوفرة بين يدي فرق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لمعدات هي صراحة غير كافية حتى ينجز العمل بشكل سريع وحتى نسحب العالقين من تحت الأنقاض بشكل سريع.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의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주변 도로가 파손돼 구호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 쪽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의 90%는 바브 알 하와 국경 통제소로 들어오던 구호물자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년간의 내전 피해에 최악의 지진 재난, 거기에 더해 물자 공급 중단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기적의 생還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해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חילוץ ארך מספר שעות,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Çıkan yok. Dün 2 kişi eks çıktılar. Dün bu saatlerden bu yana bir gün geçti çıkan.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고국의 지진 소식을 먼 타국에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 비통하고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튀르키예인들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먼 한국에서 대지진이 덮친 조국을 걱정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베르베 괭맨 씨는 지진 소식을 들은 뒤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도 불이 났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대화 수백 개가 쌓이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도 모입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좋은 정보나 이거 전달할 게 있으면 여기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남자친구는 구호 작업을 위해 지진이 발생한 현장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1분짜리 영상 한두 개를 보내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거기 현재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보내기에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데프네 딘자이 씨도 지진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강진 이후 부랴부랴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에 있던 동생이 또 흔들린다고 소리 지른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강진이 찾아온 겁니다. 통신이 끊긴 몇 분 동안 딘자이 씨의 심장도 멎는 듯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시 중지되고 그때는 진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또 보고 근데 나와 있어도 아직 정말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볼 수 없는 자신이 한국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DM도 많이 보냈어요. 이역만리에서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튀르키예인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전문 구조대를 발빠르게 보낸 한국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전문 그 구조대원들이 한 155명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형제의 국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난 인프라를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추위 속에서 버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Diğer bir şeyde bu konuda çok profesyonel olan insanlar ve ekipler varsa Büyükelçiliğin de onayıyla bu ekipler Türkiye'ye Türk Hava Yolları tarafından çok hızlı bir şekilde iletilebilecek. 국민의 6분의 1이 지진 피해 영향권에 든 튀르키예. 주한 대사관은 구호 물품을 모아서 매일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석해 북한군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무기를 공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어젯밤 10시 5분쯤 위성으로 촬영해 공개한 사진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 운집한 군중 앞으로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 행렬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선두에 선 무기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어제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모자와 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왔고 이후에는 어머니 리설주 여사, 간부들과 함께 귀빈석에 앉아 열병식 행사를 관람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실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 3당의 목소리입니다. 국무위원회 탄핵안이 통과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탄핵안을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 탄핵이란 거는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특수본은 용산으로만 끝냈고 지금 특수본 수사 끝나자마자 서부지검에서 요란스럽게 압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적어도 경찰청장 혹은 장관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단초라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설치 안 한 점,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을 밝혀냈지요. 그래서 그런 직무유기의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빌드업 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2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의 의원은 오늘 아침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탄핵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고요. 그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도리이고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버텼던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전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59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당당하다. 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탄핵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빼고는 다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 또 탄핵을 원했던 거고요. 한마디로 이상민 탄핵은 국민의 요구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의 대선 불복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향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정재 의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탄핵을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당 대표가 지금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죠. 그리고 당연히 관심이 쏠리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김성태 네. 그 쌍방울 회장이 내용을 보면은 대북 송금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죠. 네. 거기에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다들 굉장히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국민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상민 장관을 계속 때리면서 네. 윤석열 정부를 계속 책임지게끔 그리고 발목 잡기 그리고 처음부터 0.74%의 기적 같은 신승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자기들은 굴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로윈 참사를 이용해서 결국은 또다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네. 대선에 대해서 결국 불복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정 공백을 고려해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권한정지로 생긴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국가에 손실이 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소추 의결서와 함께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와 참고 자료를 받았다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읍 의원은 소추 의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우려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민주당에서 만들은 놓고 제출하게 되는 증거자료, 참고자료 이거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또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설령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청 정보국 등 7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헬로윈데이 대응 문건 삭제 혐의에 경찰청 정보국 등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조사 내용과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내일 예정된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청보호 전복 사고가 난 지 엿새째입니다. 청보호는 지금 육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들이 해상에 유실됐을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은 겁니까? 네, 갑판이 위를 향하도록 바로 세워진 청보호 내부에서 남은 실종자 4명을 위한 수색이 진행됐지만 오전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수색에도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청보호는 어제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바로 세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이 선내 정밀 수색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배 내부를 한 번 더 찾아봤지만 결국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보호와 약 12km 떨어진 사고 해역에선 해상 수색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수색에는 구조선 66척과 항공기 7대가 동원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이 해상으로 유실돼 신안 홍도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선내 수색이 끝났는데 청보호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네, 청보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출발했습니다. 이 거리가 50km를 훌쩍 넘기 때문에 조선소 도착까지 최소 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수 작업을 마친 청보호는 현재 물 위에서 비교적 잘 떠 있는 상태인데요. 해양경찰은 청보호 외관상 충돌이나 깨진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청보호는 크레인 바지선으로 끌려오고 있는데요. 선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막을 씌운 채 육지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선소에 올려지는 대로 해양경찰과 국과수, 선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밀 감식이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은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체 내외부 균열이나 누수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배에 설치된 CCTV 세대와 기관 엔진 모니터 등 6점을 걷어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체 개조 여부와 통발 과정, 구명댐목, 미작동 의혹 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대에서 YT의 노선열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점주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이 남성이 점주를 살해한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2분, 32살 남성 A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밤 11시 40분쯤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점주를 발견하고 신고하며 범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A씨는 1시간쯤 뒤인 밤 11시 58분,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강도상의 혐의로 복역한 뒤 재작년 1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 자택에서 버려진 흉기를 확인한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A씨는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 체격이며 넓은 이마 그리고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또 도주 당시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 어머니 42살 A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몸에 든 멍은 자해에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던 부부는 이후 진술을 번복해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근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지목된 가운데 대구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룸카페 7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실태 점검을 벌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룸카페 7곳을 찾아내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룸카페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252명을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한 결과 9명이 확진돼 양성률이 3.6%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달 2일 이후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7.6%입니다.
중국 당국이 다롄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직항편에 탑승한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지난 3일 다롄 저우스이츠 국제공항이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는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항공사 측은 지난 3일부터 다롄에 도착하는 모든 한국발 항공편의 외국인 승객에게 비표를 목에 걸게 하고 있다며 현지 세관 측에서 요구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재 대상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배출가스의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 줍니다. 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요소수 분사 전략은 저감 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 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듀얼 모드가 작동이 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저감되게 되겠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질소 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 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카드 번호가 바뀌어서 불편했던 적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카드 번호를 유지한 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카드를 받더라도 기존 카드의 일부 결제 기능이 남아있어 부정 결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A씨는 오랜만에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여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도 않는 곳이 찍혀 있었고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재발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A씨의 기존 카드를 습득해 교통카드로 몰래 계속 쓴 건데 이미 새 카드가 발급된 가운데 어떻게 예전 카드에서 대금이 결제된 걸까? A씨는 원래 쓰던 카드 번호를 새 카드에 그대로 입히는 이른바 카드번호 유지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카드 번호가 바뀌면 정기결제나 간편결제에 등록해둔 카드 정보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카드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새 카드를 받을 경우 기존 카드에서 다른 결제는 모두 막혀도 교통카드 기능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카드사도 간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CVC 번호 같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그때그때 요금이 찍혀나가는 교통카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 승인이 떨어져서 번호만 같다면 새 카드와 예전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카드가 손상돼 사용이 어려워 재발급 받을 때를 위해 설계된 거라며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엔 부적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애초 단순히 카드를 찾지 못하는 걸로 여겨 도난이나 분실 신고 없이 재발급 신청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안에 카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은 당연히 앞선 카드는 정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교통카드에 대한 그 내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카드사가 곧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사용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대중교통비도 가스요금도 금리도 모두 오르는 가운데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동아대가 고심 끝에 올해 3.95% 인상을 결정했고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많게는 4% 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4년제 대학 총장의 39%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재정난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대학들 입장입니다. 굳건했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기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표현은 강경했지만 이후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동된 국가장학금 2유형이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3,8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4%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을 더 마련해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당근이나 채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이나 쪽에 인센티브나 무슨 디스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연계할 생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서 내년에는 5%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학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좌장을 맡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8일 다우지수는 207.68포인트, 0.61% 하락한 33,949.0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6.14포인트, 1.11% 떨어진 4,117.8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3.27포인트, 1.68% 밀린 11,910.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매파 발언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장을 보면은 이어서 연준 인사들, 특히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높게 가겠다라고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금리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줬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긴축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실 최근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 시즌에 몇몇 회사들 또 뭐 치폴레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서 결국은 뭐 주가 하락을 같이 유도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하루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재해석되고 그다음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 발표들과 약간 결합이 되면서 어제 약간 주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기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기 부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1.8%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수정 전망을 통해 민간 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하게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15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5.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정찰 풍선을 통한 중국의 첩보 활동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찰 풍선을 띄웠는지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지만 동맹과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5개 대륙에 걸친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찰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이 뭘 의미하는지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 파트너 국가에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not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has been overflown by these balloons, and we're going to be sharing some of that context. 백악관은 중국이 그동안 정찰 풍선을 통한 첩보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규모도 키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북한에도 풍선을 보냈는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reser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privately, and they can choose how they want to characterize it.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미 12개 이상 국가에서 중국 풍선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다며
주로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찰 대상에는 일본과 타이완, 인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정찰 풍선 문제를 인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인이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찰 풍선 문제를 놓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정찰 풍선 사건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큰 타격을 입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완전히 경쟁할 것이지만 충돌을 추구하는 게 아니며 지금까지 그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용 풍선을 격추했다고 비난하며 역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자국 영공에 날아든 비슷한 풍선을 똑같이 격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장면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셔먼 국무부 차관은 미국 주재 40개국 외교관을 초청해 정찰 풍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안방인 베이징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중국군이 일본과 타이완, 필리핀 등 분쟁 지역에 비밀리에 풍선을 띄워 정찰해왔다는 내용입니다. And I know the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other actions that can be taken. 중국은 주미 대사 대리를 통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며 미국에 추가로 항의했습니다. 민간용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한 건 과잉 대응이란 주장을 반복하며 역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도 2019년 9월 남부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풍선을 격추했고 방송 영상물로 만들어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随着战机左翼导弹发射，白色气球瞬间爆炸，武辉从锁定目标到击落目标仅耗时30秒。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풍선을 만든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사 경로 소통을 거부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美国国防部部长提出通话请求，但被中方拒绝。这个问题，请你向中国国防部询问。 이번 정찰 풍선 사태가 중국 내 군사, 외교 당국 간 엇박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예고 없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회동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에게 전투기 지원을 재차 요청했지만 3개국 정상들은 전투기 지원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에 간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고 해외에 나온 것도 작년 말 미국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시설 원예 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기 보일러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실의 시설을 잘 점검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쌈배추나 시금치 등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나 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파 때 일부 작물이 죽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등유값이 700원, 800원 정도 하던 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서 일단 생산비 자체가 올라서 농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산물은 또 제자리 가격 아니면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 딸기 농장 역시 난방이 필수지만 어렵지 않게 항상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영상 24도 안팎으로 유지합니다. 비결은 물을 데울 때 쓰는 보일러용 히터봉. 기존에 있던 물탱크에 저렴하게 산 히터봉을 설치해 물을 데워 난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내년에는 히터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000리터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 그 한 달 전기료가 한 30-40만 원 들어갔을 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점검과 보수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는 다격보온 커튼이나 피복 비닐에 틈새를 찾아서 보수하고 단열과 보온력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난방을 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구 천재로 유명했던 윤빛가람의 패스를 이승우 선수가 골로 연결하는 순간인데요. 마침내 한 팀에서 만난 두 축구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 K리그로 돌아와 첫 시즌 14골을 터뜨린 코리안 메시 이승우. 패스 감각만큼은 우리나라 선수 중 최고로 꼽히는 축구 천재 윤빛가람. 선부적인 재능으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두 선수가 마침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돌고 돌아 수원FC에서 만난 이승우와 윤빛가람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격 콤비입니다. 축구 천재였잖아요. 이제 축구 천재였던 가람이 형이 책임감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이번 시즌에 잘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득점 감각이라든지 또 탈압박이라든지 드리블에 대해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승우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FC는 지난 시즌 56골을 터뜨리며 팀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팀 컬러로 자리 잡은 화끈한 공격 축구에 두 축구 천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분히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를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능 속에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의 감각적인 패스를 이승우가 골로 연결하고 함께 댄스 세리머니를 펼치는 흥겨운 장면을 많은 K리그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기온도 빠르게 올라서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2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북서 내륙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산간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도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눈비가 예상됩니다.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풍랑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